그 국민 소득만큼 정부가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지표가 물가라고 그랬죠. 그 소득이 올라가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뭐 실제로 그 소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제 효용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거 아까 봤던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수치인데요. 여기 앞에 시작을 맞춰놓고 나면은 이제 지금까지 오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물가입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그동안 성장을 해왔어요. 계속 이제 플러스의 값을 가졌던 물가 상승률을 누적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물가 올라온 만큼 이제 명목하고 실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GDP 증가율, 요 파란색 요 그림이 이제 GDP 증가율, 곧 경제 성장률이죠. 예, 그거 하고 물가 상승률 지금 위에서 보는데 요 막대 그래프는 물가 지수 쌓아놓은 거고요. 요거가 매 분기 이제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하는 것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뭐 중간에 크게 이제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물가도 높습니다.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이제 사회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도 커지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하게 돼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따라서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GDP와 CPI는 그러니까 긴 기간에 걸쳐서 거시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비슷하게 비례하더라.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이 둘 지표 사이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경제는 별로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가 너무 오른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살기 힘들어지겠죠. 이 두 가지 지표를 잘 보면서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이럴 때 보면 경제 성장률은 뚝 떨어지는데 물가는 엄청 올랐죠. 석유 파동 때는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를 다 수입해서 쓰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면 수입하는 이제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모든 물건의 가격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가는 이렇게 치솟는데 국민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 시기는 이제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이때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그랬죠. 영을 기준으로 이런 상황들이 가끔 이제 생깁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체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IMF 외환위기 때도 물가가 좀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때는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 해외에서 뭐 기름값이 안 오르더라도 기름 사올 때 똑같은 양을 사오는데 이제 원화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환율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때도 이제 물가가 올랐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서로 반대로 막 움직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가끔 벌어지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은 대체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더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60년의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두 지표의 흐름을 선으로 그린 건데요.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가로축은 GDP 증가율이에요. 세로축은 이제 CPI 증가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을 찍은 거예요. 한 평면에.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각 시점마다 두 개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조사해서 가로 세로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막 이렇게 예외적인 점들도 있지만 대체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CPI 증가율도 대체로 좀 올라가는 이렇게 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두 지표가 대체로 비례하더라 하는 것을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두 변수와의 관계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금리를 한번 볼게요. 이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죠. 이건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금리고요. 그리고 CD91과 이제 KTB10, 그러니까 KTB10이 이제 국고채 10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기금리고 이게 장기금리입니다.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 금리들이 초단기금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의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면 옛날에는 되게 높았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랬다 최근으로 오면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경제 성장률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죠?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데 따라서 이 빨간색의 단기금리는 굉장히 붙어서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게 지금 2007년, 8년인데요. 이때 이제 경기가 하락을 하니까 경기를 살리려면은 정부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어야 사람들이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이 줄어서 소비나 또는 투자를 좀 더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가게든 기업이든 돈을 무조건 예금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하거나 설비에 투자하거나 이제 쓰고자 하는 동기가 이제 더 커지죠. 여러분들 이제 거시경제 모형 중에서 기업의 투자는 금리의 함수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싶을 때 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이때 경제 위기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하락을 시켜줍니다. 예, 그랬더니 단기 금리는 쫙 따라서 같이 내려왔죠. 근데 이 장기 금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좀 안 따라왔어요. 그죠? 대체로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동안에 단기금리는 딱 붙어서 움직였고 장기금리는 뭐 그만큼 예민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당연히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좀 높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아무래도 유동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좀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금리를 낮췄을 때 단기 금리는 따라 내려왔지만 장기 금리는 그렇게 바로 따라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90일 정도, 석 달 정도 빌려주는 뭐 만기가 남은 이런 금리는 몰라도 10년씩이나 이게 빌려준 장기 금리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한국의 어떤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못 하겠어. 뭐 이런 이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기 금리는 좀 높게 유지됐습니다. 사실 이 장기 금리라는 게 기업에 설비 투자할 때 돈을 얼마나 빌리냐 할 때 좀 더 민감한 게 이 장기 금리겠죠, 그죠? 뭐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는데 3개월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짓지는 않겠죠. 그때 이제 기준금리 급격히 낮췄지만 장기 금리는 별로 따라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또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금리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왔지만 이때처럼 많은 폭으로 금리를 하락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더 내릴 자리가 별로 없죠. 그죠?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면. 어쨌든 이 있는 폭 내에서는 또 낮췄습니다. 예, 그랬더니 단기는 따라왔는데 장기는 그렇게 민감하게 이제 따라오지 않은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그 폭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움직이면 많이 벌어지고 낮은 데서 움직이면 많이는 못 벌어지지만 패턴은 이제 비슷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정책 금리와 장단기 시장 금리를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통화량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그 패턴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2000년부터 그린 건데 통화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통화량과 금리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금리에는 통화량 말고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변수들이 많아서 반드시 통화량 때문에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금리가 떨어지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한 20년 가까운 이제 통계로 보면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패턴을 어쨌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래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통화량을 금리를 움직이면 통화량이 얼마나 빨리빨리 반응하는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할 때는 요거보다는 좀 더 미세한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 좀 더 이렇게 촘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통화량 금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경제 성장률하고 금리 사이에 뭔가 관계가 좀 보이지 않나요? 라는 말을 했는데 GDP하고 금리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까만색이 아까부터 봤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금리예요. 경제가 고성장할 때 금리 높습니다. 그죠? 고성장할 때는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 자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이때 정책 금리를 낮추니까 단기 금리는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 금리는 그렇게 쉽게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 나라 국채를 낮은 금리에, 그러니까 비싸게 쉽게 사지는 못하겠죠, 그죠? 뭔가 그런 거 경기가 리바운드하는 확신이 있어야 서서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래프는 이 빨간 선은 여기 있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이때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고 이때는 적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저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는 장단기 금리가 많이 벌어진 거고 요런 때는 많이 안 벌어지고 좀 붙어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걸 가지고 향후의 경기를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그 뒤에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오르고 이게 많이 붙으면 떨어지고 하는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해서 지금 다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고 금리는 해당 이제 분기 금리의 이제 스프레드를 계산한 건데요. 이런 거를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전 분기 대비로 계산하는 게 맞나 하는 식으로 이 각각의 변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것들의 관계도 좀 더 이제 주기라든지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서 보통은 그 효과를 확인을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크게만 봐도 대략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은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때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많이 벌어졌던 건데 그 뒤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그 금리 차가 줄면서 좀 하락하고 뭐 올라가면 증가하고 하는 유사한 패턴 보이고 있고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책 금리를 내리죠. 하지만 장기 금리는 그렇게 빨리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갭이 좀 늘어났고요. 요거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실제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패턴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해석과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물가와 금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까만색이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금리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금리죠. 우리나라 물가도 보면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좀 높았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오다가 2006년 7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물가가 아까 한번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뭐 그런 다음에 경기가 안정되면서 물가가 이렇게 이제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보시면 물가가 높을 때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때 기준금리가 대체로 이제 높게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약간 경기를 조금 이제 식혀야 되겠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도 좀 힘들어지고 기업도 이제 설비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욕구가 좀 낮아지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살짝 식으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 팍 올렸는데 갑자기 경기가 확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자산 가격에 뭐랄까 상승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금리는 계속 내려왔었고요. 그러다가 2005년 6년 정도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좀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이제 모든 물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올려서 물가 조절을 좀 하려고 하죠. 그 영향이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좀 오르고 있고 물가는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닌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확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낮추고 다시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생기죠. 그 뒤로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게 이제 계속 낮추면서 이제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팬데믹 오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쑥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